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더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내수 경제를 키우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4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제조업 지표 확장세 지속에도 주가 혼조, 국채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48% 빠졌으나 S&P 500 지수는 0.27%, 다우존스 지수는 0.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꾸준히 상승하는 시장. 유로존의 4월 제조업 PMI는 62.9로 예비치인 63.3보다는 낮아졌으나 1997년 자료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마디로 이제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독일의 제조업 PMI는 66.2를, 이탈리아의 PMI는 60.7을 기록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유럽의 PMI 확장세와 뉴욕의 이제 경제 재개 정상화 가능성 소식으로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는 여행이나 은행주 등이 이제 올랐죠. 반대로 이제 IT 주식은 떨어졌습니다. 다만 애플은 어제 워렌 버핏의 애플 판 것을 후회한다. 이런 발언으로 대형 기술주가 떨어지는 와중에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는 끝이 났고요. 경기 민감주와 대형 기술주가 번갈아가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3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급등과 급락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0%대로 이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죠. 0%대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0.7%, 0.3% 이런 식으로 계속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변동성이 극히 낮아지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낮아집니다. 빅스는 현재 20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빅스가 15 이하라면 모든 지수가 0%대가 찍히면서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결론은 현재는 0%대 상승이 이어지는 중이다. 서브 이슈입니다. 중국이 내수 경제를 키우려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쌍순환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쌍순환이란 내수 경기로 외화 자금을 끌어모아서 첨단 기술 기업에 투자하려는 게 이유죠. 내수 경기로 외화 자금을 모으려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국 고립은 중국으로 투자와 기술이 못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투자와 기술이 못 들어가게 하려 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안 들어가면 민간 부채가 300%인 상태에서 이자를 못 내게 되어서 중국은 외화가 안 들어가면 민간 기업이 디폴트를 맞게 될 수도 있죠. 물론 중국은 무역 흑자가 매년 3천억 달러 이상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좀 계속해서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거두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 있죠. 중국에 더 이상 투자가 안 일어난다는 말은 미국이 짜놓은 공급 사슬에서 중국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 일본에서 소재를 생산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데 생산을 하고 중국은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미국에서 수출해서 미국이 소비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닌 인건비가 싼 베트남이나 인도가 조립을 하고 완제품을 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더 이상 무역 흑자국이 아니게 된 것이죠. 중국이 더 이상 무역 흑자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중국의 무역 흑자가 없다면 달러 부채가 많은 중국의 민간 기업들은 이자를 몰래 결국은 디폴트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중국이 기술 강국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의미냐? 중국은 지금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인당 GDP는 1만 불 정도에 이제 불과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이 되기 전에 벌써 지출할 금액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싼 인건비로 조립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령화로 인한 높은 인건비를 상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건비가 비싸지더라도 고부가가치 물건을 만들어야 무역 흑자를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기술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중국이 반도체 강국이 되는 걸 방해한다면 중국은 저부가치 산업인 아이폰 조립이나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면 높아진 인건비가 부담이 되면서 옆 나라로 공장이 이동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스스로 인건비를 낮춰야 됩니다. 스스로 인건비를 낮춘다면 선진국에 결코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중진국 이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 중국은 이런 미국의 중국 고립 작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스스로 미국이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미국이 된다는 말은 뭐냐? 소비 강국이 되는 통화의 주권 국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축 통화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은 기축 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 통화의 주권 국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중국은 현재 외환 보유고로 약 3조 달러가 있으며 미국의 재무성 국채,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약 1조 2천억 달러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에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은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를 시장에 풀어서 미국이 채권을 못 갚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채권 값이 엄청 떨어지겠죠. 디폴트에 빠지게 하는 위험을 뭐 얘기를 합니다. 흔히. 그런데 이것은 이제 터무니없죠. 왜냐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양은 약 7% 정도에 불과하죠. 게다가 미국은 엔터키 하나로 중국이 던진 미국 국채를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3월 미국이 실업자로 구제한다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이 1조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중국이 1조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시장에 풀어버린다 하더라도 미국의 연준과 의회가 이것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중국이 행동을 하면 미국은 미국의 공격 행위로 강조를 하고 중국의 즉각적으로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보복에 나설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봉쇄 전략에 맞서 보복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그냥 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다른 점이 뭐냐? 이거는 이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이 다르죠. 그렇다면 기축통화국과 아닌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기축통화국은 부채에 있어도 자유롭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불안인 민간 부분 부채가 300%라는 데 있는데요. 미국도 민간 부분 부채가 과도한 상태에서 갑자기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터져서 원금 상환을 해야 된 상황에 몰리면 어떻게 되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미국의 연준이 엔터키 하나로 빚을 전부 갚아주면 됩니다. 실제로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졌었죠. 그러나 중국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민간 부채가 너무 커지면 신용등급 기관이 신용등급을 깎을 것이고 정크 등급으로 떨어집니다.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의 투자자들은 신용등급 강등을 이유로 원리금 상환을 하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위안화 부채는 중국이 갖겠지만 만약에 외화자금이 부채라면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죠. 외화자금은 대부분 달러 자금입니다. 외화자금을 얻는 방법은 네 가지인데요. 수출이나 차입이나 자산 판매나 송금 등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이라면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막힐 것이고요. 차입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부동산이나 기관을 파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중국인 동포가 중국에 송금하는 것도 어림도 없죠. 달러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면 결국은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라고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세 발의 피죠. 결국은 중국은 IMF와 같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중국의 알짜 국유기업은 외국의 벌처펀드에 싼 값에 팔리면서 금융시장은 완전히 개방이 될 것이고 환율은 지금까지 이제 고정 환율제가 아니라 자유변동 환율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제금융의 먹잇감이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은 기축통화국이 되어야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비율은 1.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축통화국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던지는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보복을 안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죠. 이때 중국의 위험은 무엇이냐? 일단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까지 벌어놓은 무역 흑자를 한꺼번에 날리는 큰 손해를 보죠. 그리고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 헐값으로 던져진 미국 국채를 싸게 사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국채를 던지면서 미국의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죠. 결국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되면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서 미국으로 수출마저도 이제 막히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진 중국은 미국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쌍순환 경제를 들고 나온 이유, 그리고 중국의 내수를 키우려는 이유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시장은 다른 나라가 아니고 바로 이제 중국의 내수 시장입니다. EU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바로 이제 중국의 내수 시장이죠. 돈 좋아하는 왕서방 이제 세계 자본마저 싹쓸이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8세기 청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다. 경제사학자들은 18세기 청은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했고 세계 무역 흑자의 44%를 흡수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13억 인구의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소비 시장이 된다면 달러로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로 거래를 하면 되는 것이죠. 미국이 강력한 이유는 미국 스스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팔려면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의문이죠. 아직은 이제 GDP 부분에서 중국이 구매력에서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미국이 금융 공격 등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이 내수 시장을 개방하려는 이유는 스스로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되려는 이유다. 그리고 이 소비 시장을 바탕으로 기축통화국이 되려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내수 시장을 키우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주돈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